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거시경제학이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해 GDP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의 짧은 역사는 대공황을 계기로 비로소 국민경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 자유주의는 서구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이끈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은 분배와 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힌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대공황은 또 다른 자유주의 진화의 산물로서 케인즈 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관심 있는 학생은 이 책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거시경제학의 두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고전학파와 케인지안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표는 노동시장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고용량과 임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균형은 물리학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이거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노동시장의 균형은 이 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임금 수준이 오메가 0보다 높아지면 노동의 공급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감소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과 공급은 다시 임금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임금 수준이 오메가 0보다 낮아지면 노동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감소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 수요가 일어납니다. 이 초과 수요는 다시 임금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2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불황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해 각 임금 수준에 대해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 수요의 변화는 노동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그림에서 보이면 노동 공급 곡선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신 노동 수요 곡선이 LD에서 LD-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은 기존의 균형 E에서 새로운 균형 F로 이동합니다. 임금 수준은 오메가 1으로 하락하고 고용도 L1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균형의 이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히 작동한다는 전제에서 비롯합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전학파의 창시자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처음 소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의도치 않게 공동선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며 의도치 않은 것이 바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노동의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메가 0에 머무른다면 기업은 고용을 L1보다 낮은 L2에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고용 수준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고전학파보다 낮은 것은 L1에서 L2를 뺀 것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케인지안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와 같이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케인지안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대공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케인지안의 원조 케인즈는 대공황기인 1936년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출간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경제가 공황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자 학자들 사이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독자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라는 케인즈의 명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차 대전 후 당시 유럽과 미국이 다시 근본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비판한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 재난에 처한 배에 탄 사람들 보고 이 폭풍이 지나면 바다는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케인즈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근본이 제도는 미국의 공항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고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와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는 촉매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황이 대공황으로 악화되면서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한 케인즈의 일반 이론은 경제학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경제학의 성서와도 같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해인 1776년 미국이 독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유주의는 당시 시대 사조였으며 아담 스미스는 100년 전 태동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국부론에서 제시했습니다. 한 나라의 번영이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유에서 비롯하며 경제적 자유는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생산과 교환을 가능하게 한 자유로운 시장에서 온다고 주장하는 국부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은 대공황 이전에는 고전학파가 이후는 케인지안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두 이론을 종합해 거시경제의 양면성을 설명하려는 신고전학파 종합이 시도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통화주의, 새 고전학파라고도 하는 뉴 클래시컬, 새 케인즈학파로 알려진 뉴 케인지안이 거시경제 이론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물가 안정 속에 낮은 경기 변동성을 구가한 80년, 90년 그리고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대완화기에는 뉴 클래시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들어가자 뉴 케인지안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래시컬, 즉 고전학파와 케인지안 앞에 접두사 뉴가 붙은 것은 뒤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합리적 기대나 메뉴 비용과 같이 이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 그림표는 영국의 물가입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거시경제학의 발전과 관련해 시대별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물가 지수이며 왼쪽 축으로 측정됩니다.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이며 오른쪽 축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디플레이션이 있다는 것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영국의 번영기며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 있지 디플레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케인지안 정책 처방 때문입니다. 다시 1980년부터 소위 대완화기에 접어들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디플레이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대침체기에 들어선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거시경제학에서는 세 가지 시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 최장기입니다. 단기는 물가와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그러한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에서는 모든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가용 생산 요소가 완전 고용 상태를 이룹니다. 최장기에서는 가격이 신축적일 뿐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가변적인 그러한 기간을 말합니다.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실감하겠습니다만 미시경제학과 달리 거시경제학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가르치는 교수님들에 따라 내용도 다르고 시험 문제의 답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따라 강의하는 교수님에 따라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시경제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세상의 이치에 대한 컨센서스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처음 코끼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매우 크다. 아니, 코끼리는 매우 거칠다. 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경제학은 실용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새로운 거시경제 현상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거시경제학이 생겨났고 발전해 왔습니다. 거시경제는 수많은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입니다. 거시경제 이론은 많은 변수들 가운데 어떤 중요한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이론은 경제를 모형으로 단순화해서 변수 간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규명합니다. 이 강의에서 ISLM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경제성장 모형 등 여러 거시경제학 모형을 소개할 것입니다. 비록 모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 주체의 행위에 대한 가정을 하고 외생변수와 외생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케인지안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은 우리는 실제로 경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거시경제 모형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과서 거시경제학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ISLM과 같은 단순한 모형이 대부분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단기 경제 변동에 대한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 또한 이 단순한 모형은 이들이 거시경제학에 대해 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비핵심 변수들에 의해 상당히 오염되고 변수들 사이에 역의 인과관계를 반영한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종종 현재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외짐에서 비롯한다. 이 마지막 말은 어떤 모형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